당신은 반에서 피터를 제일 좋아했다. 그는 이제 없는 빌리 대신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지만 1년이 채 못 되어 피터도 다른 동네로 떠나서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당신은 그의 가족이 왜 떠났는지 몰랐으므로 당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간 원인으로 짚었던 대로 이웃에 너무 많은 유대인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의 가족이 당신을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하얗게 센 머리에 억양이 심한 영어를 쓰는 스웨덴 출신 할아버지가 그랬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당신에게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며 당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 아마도 9월 초 뒷마당에서 야구를 하던 여름이 지난 뒤에 언젠가였을 것이다. 당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화이티 포드를 만나기 한 달 전쯤의 일이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난 후 당신은 피터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 그날 오후엔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둘은 집안에 있다가 지하실을 둘러보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포장된 나무 상자들과 거미줄과 버려진 가구 등속들 속에서 오래된 골프채 세트를 찾아냈다. 둘 다 손에 골프채를 쥐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았다. 그래서 잠깐 동안 둘은 그 축축한 지하실에서 번갈아가며 골프채를 휘둘러 보았다. 지하실은 물건이 가득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스윙을 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당신이 막 다시 스윙 연습을 하려는 찰나 피터가 더 잘 보려고 당신 뒤로 기어갔다. 당신에게 너무 바짝 다가서서 당신의 백스윙이 홀을 그리는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당신은 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를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부딪히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양손에 채를 쥐고 쭉 뻗은 팔을 뒤로 휘둘렀다. 백스윙이 거침없이 허공을 그을 거라 굳게 믿고서. 그러나 공기가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는 문턱을 피터가 막 넘어간 뒤였으므로 당신의 골프채는 백스윙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딱딱한 것에 걸리며 멈추었다. 백스윙이 멎자마자 지하실 벽을 날려버릴 듯한 거친 비명이 갑자기 들려왔다. 골프채 끝이 피터의 이마에 그대로 박힌 것이다. 골프채가 피부를 뚫었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당신의 친구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당신은 잔뜩 겁에 질렸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당신이 뭔가 도우려 나서기도 전에 피터의 할아버지가 계단을 달려 내려와 당신을 옆으로 밀쳐내고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때조차도 당신은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손자가 골프채에 머리를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울고 있으니 화를 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해 보였다. 당신의 잘못이건 아니건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를 다치게 했으니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런 정도로까지 화내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는 말은 해두어야겠다.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엄청난 분노, 구약의 신이며 당신의 가장 어두운 꿈속에 나와 분노심에 차서 살인을 일삼는 야훼에게 어울릴 정도의 분노였다. 그 노인은 당신에게 소리 지르며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낼 뿐 아니라 영원히 그의 집에 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당신이 못되고 사악한 아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너 같은 족속을 싫어한다는 말이었다. 당신은 두들겨 맞은 듯한 기분으로 비틀거리며 거기서 나왔다.
피터에게 한 짓 때문에도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노인이 한 말이 머릿속에 계속 울렸다. 너 같은 족속이 무슨 뜻이었을까? 당신은 궁금했다. 친구를 골프채로 때려서 피가 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인가? 아니면 훨씬 더 불길한 것, 무슨 짓을 해도 지워낼 수 없는 영혼의 얼룩 같은 것일까? 너 같은 족속이란 그저 당신을 더러운 유대놈이라고 부르는 것의 다른 표현이었을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다시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다. 그날 저녁 당신이 어머니에게 골프채와 피, 친구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을 때 어쩌면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듬해 여름, 당신은 다시 뉴햄프셔의 캠프에 갔다. 일정한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보자는 실험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을 뿐이었다. 즉, 실패에 가까웠다는 말이다. 그래서 당신은 7, 8월에 다시 한번 북쪽에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부자도 가난뱅이도 아니었지만 당신을 거기 보내는 비용으로 몇백 달러 정도 내줄 여유는 있었던 부모님은 허락해 주었다. 침대에 오줌 싸던 일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당신은 거의 모든 면에서 달라져 있었다. 8살과 10살의 차이는 2년의 간격 정도가 아니었다. 수십 년의 틈이었고 당신의 인생의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의 엄청난 도약이었다. 20살에서 40살까지와 맞먹을 정도의 거리였다. 그때는 1957년이었으니 당신은 1955년 때보다 몸집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영리해져서 생활의 모든 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되어 있었다. 그리고 손톱만큼의 불안이나 후회도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당당히 떨어져 나올 수 있을 만큼 훨씬 독립적인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 후 2달 동안 당신은 야구의 나라에서 살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야구에 강하고 미칠 듯한 애착을 느꼈던 시절이었다. 오전과 오후의 정규 활동 시간뿐 아니라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에도 매일 야구를 했고 더 나은 유격수, 더 훈련된 타자가 되기 위해 성실하게 운동했다. 하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이 커서 종종 익숙치 않은 포지션에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포수로 자원에 나서기도 했다. 야구 감독을 맡은 지도교사들은 조금씩 당신이 얼마나 빨리 향상되고 있는지, 불과 몇 주 만에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게 되었다. 여름 중반쯤 당신은 12살, 13살, 14살짜리 큰아이들이 속한 팀으로 올라갔다. 다른 캠프에서 온 팀들과 줄을 돌며 야구를 하는 팀이었다. 당신은 처음에는 새로운 크기의 내야에 적응하느라 좀 애를 먹었지만 코치들은 당신을 믿어주었고 당신은 유격수이자 1번 타자가 되었다. 팀에서 가장 작은 선수였지만 제 몫을 다했다. 잘하려고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공을 던질 때 실수하거나 삼진을 당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벌을 주었다. 더 큰 소년들 속에서 두드러지지는 못했을지라도 망신을 당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잔칫날이 왔다. 여름의 끝을 알리는 성대한 만찬 자리로 다양한 트로피들이 최고의 수영선수, 최고의 기수, 최고의 시민, 모든 면에서 최고의 캠프 일원 등등에게 수여되는 자리였다. 갑자기 수석 지도교사가 당신이 야구로 트로피를 받게 되었다며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어리둥절했다. 당신이 상을 탄다니 말도 안 되는 일 같았다. 당신은 너무 어렸고 당신이 캠프에서 최고의 야구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또래 중에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모든 아이들 중에서 최고라니 턱도 없는 소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 지도교사가 당신을 연단으로 나오라고 호명하여 트로피를 주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본 상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연단에 올라 수석 지도교사와 악수를 나누면서 약간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잠시 후 당신은 식당을 슬쩍 빠져나와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 악취나는 변소로 갔다. 거기서 더 나이 많은 팀 동료들 4~5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모두 당신을 저기와 반감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당신이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당신에게 당신은 트로피를 탈 자격이 없고 자기들 중 한 명에게 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은 10살짜리 조물에게 불과하니 두들겨 패서 분수를 일깨워 주든가 아니면 트로피를 박살내주어야겠다는 것이었다. 트로피를 박살낸 다음 당신을 뭉개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당신은 이런 위협에 약간 겁이 나기는 했지만 당신이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진실이었다. 당신은 상을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상을 타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신이 상을 타서는 안 됐다는 그들의 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당신이 어쩌겠는가. 그러고는 당신은 변소를 걸어나와 만찬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부터 캠프를 떠나기까지는 이틀이 있었지만 아무도 당신을 두들겨 패지 않았고 당신의 트로피를 박살내지도 않았다. 당신은 조금씩 어린 시절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10살부터 12살까지의 시간은 8살부터 10살까지의 시간 못지않은 엄청난 여행이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빨리 움직이고 있으며 사춘기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기 때문이다. 지금은 눈 깜짝할 새 생일이 다시 돌아온다. 11살 때 당신은 모든 아이들이 폐쇄된 사회의 축소판 속으로 내던져지는 시기, 파벌과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여지고 누군가는 겉돌게 되는 시기, 인기라는 단어가 욕망과 동의어가 되는 시기,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간의 전쟁이 끝나고 이성에 매혹되기 시작하는 시기, 극단적인 자의식의 시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궁금해하고 때로는 초조해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보게 되어 필연적으로 혼란과 어리석음에 빠지는 시기, 당신의 내적 자아와 세상에 내보이는 자아 간의 균열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기, 정신과 육체가 가장 극렬하게 출동하는 시기, 그 사춘기 이전에 괴상한 혼란기를 힘들게 헤쳐나가면서 그 무리 중에 한 생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당신은 괜찮은 머리 모양, 괜찮은 신발, 괜찮은 바지, 괜찮은 셔츠와 스웨터를 입었는지 걱정하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게 되었다. 평생 11살 때와 12살 때만큼 그렇게 옷에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다. 당신은 누가 끼고 누가 못 끼는가의 게임에
애타게 끼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했다. 5학년 무렵 시작된 금요일과 토요일 밤의 소년 소녀들의 파티에서 당신은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최대한 잘 보이고 싶었다. 밋밋한 가슴, 아직 거의 부풀어 오르지도 않은 젖꼭지에 주니어용 브래지어를 하고 뻣뻣한 버팀대를 넣은 파티 드레스와 실크 슬립으로 치장하고 처음으로 가터 벨트와 스타킹을 신고서 나름대로 격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당신은 그들을 팔에 안고 춤을 추면서 맡았던 향수 냄새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녀들이 말라빠진 다리에 신고 있던 늘어진 스타킹을 보면서 느꼈던 측은함도 기억한다. 로큰롤 음악이 당신에게 갑자기 신나고 재미있게 들렸다. 척 베리, 버디 홀리, 에벌리 브러더스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들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음반을 모으기 시작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면 위층 침실에서 조그만 LP판을 두꺼운 주기에 걸고 볼륨을 잔뜩 키워둔 채 혼자 들을 수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할 일이 없는 날은 집으로 달려와서 텔레비전을 켜고 아메리칸 밴드 스탠드를 보았다. 새로운 로큰롤의 세계의 장관이 매일같이 미국의 거실들에 펼쳐졌지만 당신이 그 쇼에 홀린 것은 음악 때문만은 아니었다. 방 안 가득 모여서 음악에 맞춰 춤추는 10대들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당신이 가장 원한 것이 바로 10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곧 닥쳐올 다음 단계에 대해 뭔가 배우려는 생각으로 스크린 속의 그 아이들을 연구했다. 그 전해에는 스리 스투지스였고 그 해에는 디 클라크와 그의 젊은 록 가수 무리들이었다. 여드름과 치아 교정기의 시절이 시작되었다. 다행히도 그 시절은 딱 한 번만 온다. 그러나 당신은 결국 남은 평생 그런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한 채 계속 책을 읽고 짧은 이야기와 시를 썼다. 어릴 때는 그저 그것이 재미있어서 했다. 11살 때 당신이 두 번째로 구입한 모던 라이브러리 책인 오헨리 선집을 샀고 한동안 놀라운 결말과 덜컹거리는 내러티브를 가진 그 불안정하고 절묘한 이야기들에 빠져 있었다. 이듬해 환상 특급의 초기 에피소드들에도 대체로 똑같이 푹 빠졌다. 로드 설링의 상상력은 오헨리의 20세기 중반 버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에 뭔가 싸구려 같은 것, 당신이 1급의 문학이라고 생각한 것은 한참 못 미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958년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노벨상을 타면서 그가 처한 상황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다. 기사마다 소련 경찰 국가가 이 천재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러 스톡홀름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전했다. 닥터 지바고가 영어로 번역되어 당신은 그 위대한 인물의 작품이 너무 읽고 싶어서 한 부를 사왔다. 당신이 주머니를 다 턴 두 번째 사건이었다. 당신은 이 책이야말로 분명 1급의 문학이라고 확신했지만 11살짜리가 어떻게 러시아 상징주의 소설의 복잡성을 다 흡수할 수 있었겠는가? 제대로 된 문학적 기초라고는 없는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길고 미묘한 의미를 담은 소설을 읽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럴 수 없었다.
당신은 그 책을 읽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구절들을 3번, 4번, 5번 끈질기게 읽었지만 당신의 능력으로는 그 책에 담긴 내용의 10분의 1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애를 썼으나 좌절감만 쌓이자 당신은 내키지 않았지만 패배를 받아들이고 책을 옆으로 밀쳐두었다. 당신은 14살이 된 후에야 대가들을 붙잡고 씨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11살, 12살 무렵 당신이 감당할 수 있었던 책들은 훨씬 가벼운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이국적인 정글의 관능적 분위기로 당신을 흥분시켰던 W.H. 허드슨의 녹색의 장원, 한때나마 당신에게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었던 A.J. 크로닌의 성체, 그 2권이 그 당시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책들, 제일 잘 기억하는 책들이다. 습작을 해보려던 소년 시절의 노력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여전히 스티븐슨의 영향 아래 있었고 당신이 쓴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런 식의 불후의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1751년 나는 오래된 집으로 돌아가려 애쓰며 앞도 제대로 안 보일 만큼 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11살 때야 주의를 끌어보려는 이런 고상한 수작을 좋아했지만 12살이 되어 탐정소설을 2번 접하고서부터는 더 단순하고 덜 과장된 산문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새로운 문체로 뭔가를 써보려는 첫 번째 시도로 탐정소설을 썼다. 20장인가 30장을 넘지 않는 분량이었지만 당신에게는 꽤 길게 느껴졌다. 예전에 썼던 어느 글보다도 훨씬 더 긴 것 같아서 그것을 소설이라 불렀다. 제목도 기억나지 않고 소설의 내용도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두 쌍의 쌍둥이들과 타자기의 실린더 속에 감춰둔 도둑맞은 진주 목걸이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6학년 선생님께 보여드렸던 기억은 난다. 당신이 처음으로 만난 남자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이 소설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당신은 그 격려에 기운이 솟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선생님은 당신의 짧은 책을 매일 학교가 끝날 때마다 반 아이들에게 5분에서 10분씩 3시에 하교종이 울릴 때까지 나누어 읽어주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갑자기 작가의 역할을 떠맡아 반 친구들 앞에 서서 당신이 쓴 것을 읽어주게 되었다. 비평가들은 친절했다. 다들 당신이 쓴 것을 재미있어 하는 듯 했다. 판에 박힌 듯 되풀이되는 단조로운 일과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야. 그러나 거기까지였고 당신이 다시 그 정도 길이의 글을 쓰려고 시도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더 지나야 했다. 그러나 그 어린 시절의 노력이 그때는 대단찮아 보였을지라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야말로 첫걸음이고 시작이지 않았겠는가. (1959년 6월) 당신이 12번째 생일을 맞기 넉 달 전, 당신과 6학년 반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다니던 작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여름이 지나고 당신은 중학교에 들어갔다. 1,300명의 학생이 있는 3년 과정의 학교로 마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여러 인근 초등학교에서 모인 학생들이었다. 중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달랐다. 온종일 같은 교실에 앉아 있지도 않았고 이제 선생님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서 듣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있었다. 46분 수업이 끝나고 종이 울리면 교실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서 다음 수업을 들으러 다른 교실로 갔다.
숙제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과목마다 매일 숙제가 있었다. 영어, 수학, 과학, 역사, 프랑스어였다. 하지만 활기 넘치는 라커룸, 규정된 국부보호대, 공동 샤워가 있는 체육 수업도 있었고,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비듬투성인 구닥다리 아저씨 비틀컴 선생이 가르치는 기술 수업도 있었다. 그는 이름뿐 아니라 태도 면에서도 디킨스 시대의 사람 같았는데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얼간이 건달놈들 따위로 부르면서 말썽꾸러기들을 창고에 가둬놓는 벌을 주었다. 학교의 제일 좋은 점이 또한 제일 나쁜 점이기도 했다. 엄격한 등급제가 실시되어 모든 학생이 어느 한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데 무작위로 뽑은 알파벳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식의 무리짓기에 위계질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귀머거리 장님이 아닌 다음에야 그 알파벳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가 없었다. 우등반, 중등반, 열등반이었다. 교육학적으로는 이 시스템에 분명히 장점도 있었다. 똑똑한 학생이 멍청한 학생과 같은 반에 섞여 공부에 방해를 받을 일도 없었고,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학생이 진도가 빠른 학생 탓에 움츠러드는 일도 없었다. 각자가 자기 속도에 맞춰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승자와 패자, 성공할 운명을 타고난 자들과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재앙 같은 것이었다. 모두가 이런 무리짓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상위 그룹이 하위 그룹을 대하는 태도에는 우월의식이랄까 무시 같은 것이 있었고, 상위 그룹에 대한 하위 그룹의 태도에는 적개심이나 반감 같은 것이 있었다. 미묘한 학급 간 싸움은 때때로 진짜 싸움으로 폭발하기도 했다.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뒤섞이게 되는 체육관, 공작실, 가정교실 같은 중립적인 영역이 없었더라면 학교는 분단된 전후의 베를린과 비슷했을 것이다. 하위지대, 중간지대, 상위지대. 이런 곳이 1950년대가 끝나갈 무렵 당신이 들어갔던 학교였다. 당신의 고향에서 자랑거리였던 최신 교육시설과 설비를 갖춘 새로 지은 분홍 벽돌 건물이었다. 당신은 그곳에 가게 된 것,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에 너무 흥분해서 첫 등교 전날 밤 정확히 7시에 자명종을 맞춰 놓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정확히 7시였다. 초침이 9를 지나 11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일어나야 할 시간에 15초 전에 깬 것이다. 항상 깊이 잠들어 자명종이 천둥처럼 요란하게 울려야 겨우 일어나던 당신이 처음으로 마치 꿈속에서도 초를 세고 있었던 듯 조용한데도 일어난 것이다. 새로운 얼굴들이 수백 명은 있었지만 가장 당신의 관심을 끈 것은 캐런이라는 소녀의 얼굴이었다. 당신과 같은 우등반 학생이었다. 누가 보아도 예쁜 얼굴이었다. 아름답다고까지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캐런은 예리한 정신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으며 세상사에 민감했다. 당신은 그녀를 만난 지 며칠 만에 홀딱 반해버렸다. 학교에 들어간 지 1, 2주 후 7학년생들을 위해 금요일 밤에 체육관에서 댄스 파티가 열렸다. 당신은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티에 참석했다.
모두 300명에서 400명은 되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자주 캐런과 춤을 추려고 했다. 그날 저녁이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이 댄스 경연이 있을 거라고 발표했다. 참가하고 싶은 커플은 무대 중앙으로 나오라고 했다. 캐런이 경연에 참가하고 싶어 했다. 당신은 그녀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기 때문에 캐런의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당신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여한 댄스 경연이었다. 당신은 그다지 춤을 잘 추지 못했고 전혀 가망이 없었는데 반해 캐런은 발놀림이 빠르고 타고난 음악적 감각이 있어서 춤을 아주 잘 추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을, 당신이 가진 전부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초반의 로큰롤 댄싱은 터치 댄싱이었다. 트위스트가 나오기 1, 2년 전이었다. 파트너들이 떨어져서 춤을 추는 혁명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였다. 그 무렵엔 그 춤의 이름이 린디로 바뀌었지만 1959년의 댄서들은 1940년대에 지르박을 추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커플들은 서로 꼭 붙어서 춤을 추었고 스핀을 하고 빙글빙글 돌았다. 엉덩이보다 발이 더 중요했고 발놀림이 전부였다. 당신과 캐런은 무대 중앙으로 나가서 최대한 빠르게 춤을 추기로 결심했다. 보통보다 2~3배는 더 빨리 추기로 한 것이다. 심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만큼 오래 계속할 수 있기만을 바랐다. 그렇다. 캐런은 기백이 넘치는 소녀, 어떤 도전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인물이었으므로 둘은 빨리 감는 무성영화에 나오는 한 쌍의 원숭이들처럼 플로어를 날아다니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둘 다 자기들의 춤 동작이 너무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워서 남몰래 웃었다. 12살인 두 사람의 몸은 지칠 줄을 몰랐다. 제일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그녀가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것이다. 미친 듯이 동작을 옮겨가며 당신으로부터 몸을 밖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끌어당겨지기를 반복하면서도 꼭 잡은 손은 놓지 않았다. 다른 커플들은 당신들을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따라잡을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승했다. 우스꽝스럽지만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의 짧은 추억. 교장 선생님이 당신들에게 트로피를 주었다. 댄스 파티가 끝난 후 당신은 캐런과 손을 잡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걸어갔다. 영광이었다. 12살의 댄스 파티의 밤에 캐런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벅찬 기쁨이라니.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한두 블록 앞까지 왔을 때 캐런이 들고 있던 트로피가 미끄러져 보도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트로피가 보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때 울린 예기치 않은 굉음 때문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트로피를 그녀에게 건네주고 가지라고 했다. 트로피는 고칠 수도 없었고 트로피를 탄 것 자체는 당신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야구는 또 다른 문제였다. 그리고 이듬해까지 캐런을 자주 보지 못했다. 당신들은 다른 무리에 있었다. 더 이상 같은 반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의 여자가 다 되었는데 당신은 아직도 소년이었다. 그때부터 1965년에 두 사람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서로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러나 트로피가 부서진 밤으로부터 꼭 26년 후에 20번째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 캐런이 38살의 젊은 미망인이 되어 그곳에 있었다. 당신은 다시 그녀와 춤을 추었다. 이번에는 느린 춤이었다. 그녀는 당신들이 12살이었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마치 어젯밤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이 7학년 때 영어 선생님인 S는 학생들이 되도록 책을 많이 읽도록 격려해주고 싶어 했다. 고귀한 목표였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해낸 시스템은 결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질보다는 양에 더 관심이 있었으므로 허접한 책 100페이지를 읽으나 좋은 책 300페이지를 읽으나 그에게는 다 마찬가지였다. 훨씬 더 곤란했던 것은 이 프로젝트의 틀을 경쟁 형식으로 짜놓았던 것이다. 교실 뒷벽에 구멍들이 뚫린 커다란 나무판을 설치해놓고 학생 한 명당 한 줄씩, 즉 격자로 뚫린 원형의 구멍들을 세로로 한 줄씩 배정해 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못을 나누어주며 우주선과 닮은 모양으로 만들라고 했다. 미국과 소련 간 우주 경쟁이 벌어지던 초기 시절이었다. 그런 다음 S 선생은 아이들에게 그것을 세로줄의 아래쪽 구멍에 꽂으라고 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구멍 하나씩 못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는 2달 동안 게임을 진행할 생각이었다. 그런 다음 결과를 살펴보고 모두 어느 위치까지 왔는지 확인할 생각이었다. 당신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새 학교에서 첫 학기의 시작이었고 잘 해내서 어떻게든 좀 튀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많은 책을 읽어나갔다. 당신은 이미 독서광이었으니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경쟁의 원칙에 반감을 갖지도 않았다. 야구, 축구, 그 밖에 여러 운동을 하면서 몇 해를 보낸 덕에 경쟁심 강한 소년이 되어 있었다. 당신은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달이 지났다. 2, 3일마다 당신은 못을 다음 구멍으로 옮겨갔다. 오래지 않아 당신이 다른 아이들을 다 제치고 선두에 올라섰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은 더 벌어졌다. S 선생이 결과를 확인하는 날 아침이 되자 그는 당신과 다른 학생들 간에 벌어진 엄청난 격차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는 나무판에서 교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저기를 가득 담은 얼굴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당신을 꾸짖었다. 그는 아무도 저렇게 많은 책을 읽을 수는 없으며 그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속임수를 쓰고도 빠져나갈 수 알았다면 너는 바보 천치다. 나의 지성에 대한 모욕이고 다른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다. 내가 지금까지 선생 노릇을 하면서 내 교실에 발을 들인 학생 중에서 너는 최고로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다. 그의 말은 당신에게 총알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당신을 사기꾼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당신에게 기관총을 쏘고 있었다. 그렇게 심한 공격을 받아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당신은 너무나 성실했고 당신이 훌륭한 학생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다. 당신은 그의 말이 틀렸다고, 책들을 읽었다고, 모든 책을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다고 말하며 그의 비난에 대응하려 했으나 그의 분노는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거셌으므로 갑자기 당신은 울기 시작했다. 종이 울려서 당신은 그 이상의 굴욕에서는 놓여놨지만 다른 학생들이 교실을 나갈 때 S 선생은 당신에게 남으라고 말했다. 당신과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당신은 그의 책상 옆에 얼굴을 마주하고 서서 딸꾹질을 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당신은 거짓말쟁이도 사기꾼도 아니라고 꺽꺽거리면서 띄엄띄엄 말했다. 당신이 읽은 책의 목록을 보고 싶다면 내일 아침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 당신의 결백이 입증될 것이다. S 선생은 조금씩 수그러들었고 서서히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당신에게 건네주었다. 당신은 손수건으로 코를 풀고 눈물을 닦으면서 갓 세탁한 손수건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 천은 깨끗했지만 그 냄새에는 뭔가 시큼한 악취, 실패의 냄새, 너무 자주 쓴 물건에서 나는 냄새가 배어 있었다. 50년도 더 전에 그날 아침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다시 그 손수건을 들고 얼굴을 닦는다. 당신은 12살이었다. 당신이 어른 앞에서 무너져서 울었던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